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은 여성이에요. 전래동화 중에 집신 파는 아들과 남학신 파는 아들을 둔 할머니 얘기 다들 아시죠?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하고 날이 좋으면 남학신 파는 아들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하는 할머니 얘기요. 저도 한때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제 남편 직업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 일이어서 하루도 마음 졸이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날씨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어졌지만요. 이제서야 말이지만 제 남편은 전업을 하기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다름 아닌 제 친정 식구들 때문에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돈에 쪼들려 살아오셨어요. 쉼없이 일을 하셨는데도 늘 돈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자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죠. 국민학교 2학년 때였는데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놀려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왔더니 웬 아저씨 목소리가 대문 밖에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리더라고요.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애초에 빌리지 말아야 할 거 아냐. 능력도 없는 주제에 밥은 처먹겠다고 밥상까지 차려놓은 거 봐. 남의 돈도 못 갚는 주제에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길게 말할 거 없고 당장 내 돈 안 내놓으면 여기서 누울라니까 돈 가져와. 내 돈 가져오라고. 친구들은 신기한 듯 우리 집 반지하 창살에 달라붙어 집안을 훔쳐봤어요. 그리고는 놀란 듯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고 저도 허리를 숙여 집 안을 봤더니 글쎄 우리 아빠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고 있지 뭐예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목구멍을 타고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이내 제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고 말았죠. 갑작스런 제 울음에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제 눈치를 보며 하나 둘 자기들 집으로 가버렸어요. 친구들이 가고 나자 그제야 저는 소리내 울먹였고 하필 그 모습을 아빠가 보게 되었죠. 그날 빚쟁이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저를 바라보시던 아빠의 모습은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도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날 아빠는 얼마나 창피하고 괴로우셨을까 생각하면 여전히 목밑이 따가울 정도로 울컥해요. 그 일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돈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살기 위해선 필수 불가결한 거지만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무기 같아서 내 손에 쥐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말이에요. 반면에 제 여동생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로 인해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대접 못 받는 거야. 솔직히 돈만 있어봐. 후줄근한 추리링을 입고 명품관에 가도 점원 애들이 알아서 낄걸? 돈 써주는데 안 그러겠냐고. 암튼 사람은 돈이 있고 볼 일이야. 난 우리 집이 엄청 부자였으면 좋겠어. 아무도 무시 못하게 떵떵거리고 살게. 이런 동생의 소원은 아빠가 친척분 도움으로 이태원에서 옷장사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실현되어 갔어요. 제게는 오촌 당숙인 그분은 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는 분이셨는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정식 라이센스가 없음에도 몰래 개별 수입해 들여와 이태원 가게에 숨겨놓고 팔았어요. 그 장사가 돈은 됐지만 단속에 여러 번 걸리는 바람에 실형을 받게 됐고 더는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해외에서 사입만 하고 장사는 저희 아빠한테 맡기게 된 거죠. 수입 정품만 팔아도 돈이 되지만 거기에 가짜 상표까지 단 짝퉁 물건도 만들어 팔면 수입이 서너 배는 된다는 말에 아빠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품 장사까지 시작하셨어요. 덕분에 반년도 채 안 돼 빚도 다 갚고 얼마 뒤에는 산통내를 벗어나 번듯한 연립주택으로 이사까지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일이라서 떳떳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 아빠랑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는데 그때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돈 때문에 남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앞으로는 가난해서 내 새끼 눈에 눈물 뽑을 일은 없을 거라고. 이태원에서 장사할 때 솔직히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남의 손가락질 안 받고 내 새끼들 먹이고 입힐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아빠는 양심을 팔아 가난을 벗어난 것에 창피함은 느끼셨지만 그래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돈이 웬수라고 하면서 말이죠. 가품 장사를 하면서 아빠는 경찰서에 몇 번 가셨었는데요. 가품을 팔다 단속반에 걸리면 초범인 경우 양이 적으면 훈방 조치로 끝나지만 재범인 경우부터는 가차 없었어요. 단속에 걸리면 일단 물건도 뺏기고 서에 끌려가서 조서도 쓰고 벌금까지 내야 하는데요. 이후에도 또 걸리면 그땐 실형까지도 받게 돼서 아빠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장사를 해야 했어요. 결국 아빠는 단속에 여러 번 걸려 더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그러던 차에 동대문 도매시장에 자리가 나서 본격적으로 도매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옷 도매시장이 남대문을 중심으로 활성화됐었는데 9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동대문으로 옷 상권이 넘어갔거든요. 저희 집은 동대문 시장에 터를 잡고 옷 도매를 시작한 경우였어요. 가품을 만들던 공장을 가지고 있던 터라 물량도 충분히 뽑을 수 있어서 가게는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주로 만들어 팔던 옷은 나염 반팔티에 맨투맨 티셔츠, 폴로풍 체크 남방인데 거기에 구제 리바이스와 랭글러 청바지를 매치해서 팔았죠. 당시에 유행하던 얼터너티브 록그룹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암튼 우리 가게 옷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그때부터는 아빠가 옷 공장을 맡고 엄마가 도매 판매를 맡아서 했어요. 한창 동대문 쇼핑몰이 인기를 끌면서 저희 집은 한몫 단단히 잡게 되었죠. 하지만 2000년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동대문 쇼핑몰도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저희 부모님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아빠 공장은 신상보다 창고에 쌓이는 재고가 더 많아졌고 미싱사 이모님들도 하나 둘 공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동대문 시장 옷은 유행에 민감해서 브랜드 제품과 달리 시즌을 더 나눠서 신상을 자주 뽑아내는 시스템이라 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창고에 묵히다가는 제값은커녕 무게를 달아 헐값에 팔 판이었죠. 그래서 보다 못한 저랑 동생은 재고를 팔아 용돈벌이라도 할 요량으로 한창 유행하던 인터넷의 쇼핑몰을 열었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지 뭐예요. 쇼핑몰에 올릴 제품 사진은 사진과에 다니던 제가 찍었고 키 크고 늘씬한 동생이 직접 피팅 모델에 나섰어요. 오픈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창고에 있던 재고를 다 팔아치우고 아빠한테 부탁해 미싱사 이모님들을 다시 모으게 했어요. 그렇게 아빠 공장에서 제품을 뽑아서 본격적으로 쇼핑몰 장사에 나섰죠.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지켜만 보던 엄마도 우리 자매가 올린 첫 달 매출을 보시더니 팔 걷어붙이고 제품 포장에 나서주셔서 따로 인건비 나가는 것 없이 우리 식구끼리 쇼핑몰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쯤 되자 엄마는 계약서를 쓰자고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아빠 거랑 내 목 제대로 쳐줘. 안 그랬단 봐라. 당장 파업이야. 이제 옷장사는 끝이구나 하던 순간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자 엄마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일이 하도 많아져서 휴학까지 하고 쇼핑몰 사업에 뛰어든 지 몇 년이 지나자 동생과 저는 각각 자기 소유의 빌라 한 채 값을 벌 수 있었어요. 돈을 굴리는데 재주가 없었던 저는 그 돈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었고 동생은 그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오피스텔을 세 채 사서 월세를 놓았어요. 쇼핑몰 매출이 좋아서 은행 대출금도 금방 갚더라고요. 동생은 기왕 하는 거 액세서리랑 구두, 가방도 판매하자며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복학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쇼핑몰 일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그 일로 동생과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언니, 물 들어올 때 노저울했다고. 이제 돈 좀 벌려는데 왜 이렇게 느슨하게 굴어? 언니는 돈 벌기 싫어?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제품 사진 그만 찍고 내 작품 사진 하고 싶어. 그래서 다음 학기에 복학할까 생각 중이야. 안 그래도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쇼핑몰은 내가 맡아서 하고 난 여기서 빠지고 싶은데 안 될까? 동생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며 지금 나가면 다시 안 받아준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저는 끝내 복학을 선택했어요. 그동안 쉬는 날도 없이 강행군을 해서 그런지 일을 그만두니 묵직하던 어깨가 풀리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학교로 돌아갔지만 몇 년 동안 제품 사진만 찍다 보니 제 사진이 많이 변질돼서 교수님께 욕만 엄청 먹고 말았어요. 게다가 나이 어린 과 친구들 작품이 어찌나 좋은지 실습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그때 제게 다시 카메라를 잡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아래 후배였는데 군대에 다녀온 뒤 복학해서 저랑 같은 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입학할 때 사진과 수석을 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던 학생이었는데 입학과 동시에 영화에 빠지는 바람에 사진 작업보다는 영상 작업에 관심이 많은 사진과 이단하였죠. 남편과 저는 같은 과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늘 겉돌곤 했는데 어차피 그럴 바엔 굳이 동생들 노는데 끼어들지 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같은 과 학생들과 은근히 떨어져 노는 은따가 되었어요. 촬영도 늘 같이 다니고 공모전도 같이 도전하고 밥도 늘 둘이 먹었죠. 3년 내내 그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 옆에 없으면 허전할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이 없었다면 남은 학기를 어떻게 다녔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하지만 늘 같이 붙어 다니던 우리도 졸업을 앞두고는 서로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은행에 넣어뒀던 돈으로 스튜디오를 열었고 남편은 본격적으로 영화 공부를 하겠다며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갔어요. 비록 분야는 달랐지만 서로의 분야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절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남사친 여사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관계였어요. 그러다 서로를 이성으로 바라보게 된 건 남편이 사고로 손을 크게 다치면서였어요. 아카데미 동기들과 단편 영화를 찍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됐고 그 와중에 떨어지는 카메라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철판에 손등을 맞고 말았어요. 하필 신경을 건드려서 3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수전증이 생겨서 카메라를 잡기 힘들어진 거예요. 인생의 절반을 카메라만 잡고 살던 사람이 그걸 못하게 되자 마치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촬영 보조라도 하라고 제 스튜디오로 불러냈죠. 카메라를 못 잡아도 여전히 사진을 만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처음엔 안 내켜 하더니 막상 촬영이 시작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조명도 잡아주고 보정 작업까지 척척 해내더라고요. 한 일주일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기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처음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카메라 잡는 연습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영상이 아닌 스틸컷이라 그런지 트라이포트에 걸고 하는 작업은 무리 없이 진행할 정도가 되었고 조금씩 욕심을 내며 다시 카메라를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 무렵 저도 스튜디오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만 졌고 다른 일을 알아볼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베이비 촬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스튜디오 촬영도 하고 야외 촬영도 하면 사람들 반응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엄마들이 애들 100일 돌 촬영은 괜찮은 스튜디오에서 찍고 싶어 하잖아. 일종의 틈새 시장이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스튜디오는 살려야지.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배가 덜 고파서 그랬는지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쇼핑몰 하면서 번 돈 거의 다 까먹고 스튜디오 월세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자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베이비 촬영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기들 기분 띄우느라 나이트에서도 안 추던 막춤을 추고 아기들 환심을 사느라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삐에로처럼 흔들며 셔터를 누르는데 땀을 바가지로 흘리며 촬영을 마치면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기 일쑤였어요. 저와 달리 남편은 힘든 줄도 모르고 신나게 셔터를 누르는데 마치 제 옷을 입은 사람처럼 펄펄 날았죠. 솔직히 남편 덕분에 스튜디오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덕분에 월세 걱정이 없어지자 남편은 내친 김에 프로필 사진과 커플 스냅 사진 촬영도 하자고 했고 샘플 사진을 뽑기 위해 우리는 가짜 커플이 됐어요. 트라이포트에 카메라를 걸어놓고 손 안에 리모컨을 숨겨들곤 마치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처럼 페이크 커플 사진을 완성했죠. 사진은 꽤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다 찍은 사진을 보니 서로를 향한 눈빛이 마치 진짜 연인들처럼 다정하고 따뜻해서 내심 놀랐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더군요. 우리 꽤 잘 어울리네. 이것도 기념인데 지갑에 한 장씩 넣어 다닐까? 장난처럼 한 남편의 그 말에 왠지 설렜고 못 이기는 척 사진을 받아들곤 지갑에 넣었어요. 남사스럽긴 하지만 우리 둘이 찍은 커플 사진을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올리고 전단지도 만들자 남편 예상대로 손님들이 꽤 들더라고요. 정적인 사진이 아니라 스냅 사진이라 사람들 반응은 더 좋았어요. 아무래도 표정이 자연스러우니까요. 남편 덕분에 스튜디오도 자리를 잡아가고 그러는 사이 우리 둘 관계도 친구를 넘어선 연인으로 발전해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포즈도 없이 결혼이 기정사실화 되었고요. 우리에겐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결혼 과정이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갑작스런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특히 엄마가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뭐 하는 사람인데? 연봉은 얼마나 된다니? 집은? 사람 얼굴도 보기 전에 직업과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만 관심을 갖던 엄마는 내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말에 혀를 차셨어요. 더 볼 것도 없다시면서요. 그건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빠는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고 거절부터 할 생각이야.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자고. 우리 딸이 좋다는데 궁금하잖아. 그래, 집에는 언제 데리고 올 거니? 아빠 덕분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남편은 평소와 달리 꽤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얘기를 이어나갔고 그런 진중한 모습을 아빠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반대였어요. 사람 좋아봤자 소용없다. 남자는 자고로 능력이 있어야지. 네 동생 봐라. 요즘 만나는 남자가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란다. 너도 알지? 정형외과 의사들 돈 잘 버는 거. 그런데 언니가 돼서 넌 고작 네 가게 직원을 데려와? 세상에, 동생 보기 창피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산다니 나도 더는 반대 안 한다만 똑똑히 알아도 나중에 사니 못 사니 투정했다간 그땐 가만 안 둘 줄 알아? 엄마는 끝까지 독설을 내뱉으며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시댁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시골 부모님 모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라 농번기를 피해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엄마는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난리를 치셨죠. 남편 능력이 안 되면 시부모 덕이라도 봐야 되는데 농부가 웬 말이냐고요. 그 일로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또다시 모진 말을 들어야 했지만 용케 참아주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그 순간을 참은 거지 마음에서 지웠던 건 아니었죠. 결혼식을 올리고도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날 수 없었어요. 스튜디오에 예약이 밀려서 좀처럼 시간을 뺄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 와중에 결혼식까지 치른 것만도 기적이었죠.
당시 스튜디오 안쪽에 생활 공간을 꾸며서 살던 우리는 열심히 벌어 지상으로 올라가자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눈 앞까지 온 상태였어요. 결혼 후 1년 만에 드디어 우리는 전셋집 보증금을 다 모을 수 있었고 싸게 나온 전셋집을 계약했어요. 집주인이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죠.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돼 있는 데다 빌트인 가전제품과 가구도 꽤 들어있어서 말 그대로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처럼 간신히 전세 보증금만 가진 사람들한텐 더없이 좋은 집이었죠. 그렇게 첫 신혼집을 꾸밀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던 저희는 잔금을 치르고 막 이사를 하려던 그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네? 전세를 놓은 적 없다고요? 저희가 분명히 부동산 중개사랑 직접 계약서까지 썼는걸요. 아, 글쎄, 난 그쪽이랑 계약한 사실도 없고 부동산 중개사란 사람도 만난 적 없어요. 따질 거면 부동산 가서 따지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요. 내가 인테리어 공사 맡겼지? 언제 집 세놓겠다 그랬어. 웃겨 정말.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사라던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우리는 피 같은 전세금을 한순간에 날리고 말았어요. 돈도 돈이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에 남편도 저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죠. 거기다 주변에 저희와 컨셉이 비슷한 스튜디오가 많이 생겨서 손님도 줄고 수입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시련은 연이어 찾아온다고 그 상황에 제가 임신까지 했지 뭐예요. 변변한 집도 없는 판에 애까지 생기자 정말 머릿속이 터져 나갈 것 같이 복잡하더라고요. 이대로 남편한테 비밀로 한 채 애를 지울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남편한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저처럼 걱정부터 할 줄 알았던 남편이 세상 다 얻은 사람처럼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지 뭐예요.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애 키울 돈은 마련할 테니 걱정 말고 몸조리에 힘쓰라면서요. 남편을 많이 믿고 의지하긴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그 말에 그리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남편은 낮엔 저와 함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밤에는 어디론가 나가곤 했어요. 어딜 그렇게 다니냐고 물어도 그냥 친구들 만났다는 말만 할 뿐 자세히 얘기하려 들지 않더라고요. 새벽녘에야 들어온 남편은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튀김 냄새에 달콤한 양념 냄새까지. 나 몰래 친구들과 만나 술이라도 마시고 다니나 했는데 이상하게도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밤 시간에 외출을 하는 날이 이어졌고 참다 못한 저는 남편의 뒤를 쫓기로 했죠. 그날도 남편은 스튜디오 정리를 하고 외출 준비를 했고 저는 내색 않고 있다가 남편을 따라 나갔어요. 집에서 전철로 20분 거리의 역에 내린 남편은 도로변에 있는 치킨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길 건너에서 그 모습을 훔쳐보던 저는 내 예상대로 남편이 친구들과 만나고 있나 보다 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치킨 포장봉지를 들고 가게에서 나오지 뭐예요. 그리고는 가게 앞에 세워둔 스쿠터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그 길로 치킨집에 들어가 방금 나간 사람이 여기 자주 오냐고 물었더니 아, 정훈 씨요. 우리 배달원인데요. 배달 일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성실하고 빠릿빠릿하니 일을 참 잘해요. 며칠 전에 밤새도록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배달은 접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 날씨에도 배달을 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 중에 저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누구세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하루 종일 스튜디오 일을 도맡아 하곤 밤에는 배달 일까지 해왔다니 그런 사람을 의심했던 제가 한심했죠. 저는 가게 사장님한테 제가 왔었던 건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곤 도망치듯 치킨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가정 노릇을 하겠다고 혼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너무도 철없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어깨에 지워진 짐을 저도 나눠지어야겠다는 생각에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다시 쇼핑몰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던 동생은 저희 집 사정을 듣고는 한숨을 쉬더니 답답한 듯 그러더군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결혼은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평강공주 콤플렉스도 아니고 뭐하러 돈도 없는 남자 만나 그 고생이야. 언니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직원 내보내고 언니를 다시 쓸 순 없고 일단 소품 쪽만 언니한테 맡길 테니까 그거라도 하겠으면 하고 아니면 말아. 그렇게 저는 동생 쇼핑몰 소품 촬영을 맡아 하게 됐어요. 차라리 저한테는 다행이었죠. 남편이 배달 일을 나가고 없는 시간에 스튜디오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동생 회사에 찾아가 일감을 받아왔어요. 혹여 남편이 알아챌까봐 소품은 창고에 잘 숨겨두었고 남편이 나가자 꺼내서 촬영을 시작했죠. 그렇게 부부간의 투잡 활동을 벌이며 노력한 덕분에 출산이 다가올 즈음 월세집 보증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가 몰랐던 불편한 진실 또한 마주하게 되었죠. 출산 후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데 동생과 예비 제부가 찾아왔더라고요. 조카 선물이라며 값비싼 유아용품을 잔뜩 사들고 말이죠. 그런데 예비 제부가 제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만 거예요. 형님은 요즘도 그렇게 바쁘세요? 지난번 가족여행 때도 형님이 일 때문에 바쁘시대서 저희만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이번 여름 휴가도 못 오신다면서요. 결혼 전에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집안 행사에도 통 안 나오시고 친해질 기회가 너무 없네요. 저조차 들어보지 못한 가족여행에 집안 행사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형부 배달일 하는 거 알아버렸어. 글쎄 형부가 상도동 이모네 치킨 배달을 왔었다지 뭐야. 그 일로 엄마가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살겠다고 얼마나 난리였는데 엄마가 형부 불러다 한바탕 한다는 걸 아빠가 가까스로 막았어. 솔직히 언니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부터라도 사위가 배달일 한다면 창피해서 지방 경조사 때 안 부를걸? 그러니까 너무 야속해하지 마. 그리고 언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 쇼핑몰 그만하려고 곧 결혼도 하는데 명색의 의사 부인이 티쪼가리 파는 쇼핑몰 한다는 게 격떨어지잖아. 거기다 아빠도 연세가 드셔서 공장 일을 버거워하시길래 마땅한 작자한테 쇼핑몰 넘기려고 해. 그래서 더는 언니한테 일 못 주니까 언니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동생 내외가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내 부모한테도 차별을 받는구나 생각하니 화를 낼 기운도 안 날 정도로 몸이 축 처져버렸거든요. 얼마 뒤 동생은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식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고요. 엄마가 결혼 며칠 전에 제게 전화해 저 혼자 오든지 아니면 둘 다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위 직업이 창피하시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친정과 연을 끊고 살았어요. 이듬해 아빠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도 엄마가 제부 병원 식구들도 오는데 창피하니까 제 남편은 오지 말라고 하셔서 저만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고요. 그렇게 친정과 연을 끊고 산 지 8년이 지났어요. 투잡을 뛰며 고생하던 남편은 5년 전 전업해 영상 콘텐츠 회사를 차렸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던 시부모님이 더는 힘들어 농사를 못 지으시겠다고 땅을 팔아주셔서 그 돈으로 차린 회사였죠. 아이템이 좋은 데다 마침 시류까지 잘 타서 남편 회사는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집도 넓혀와서 시부모님도 서울로 모셔와서 함께 살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아이는 남편과 저를 닮아 그런가 사진을 곧잘 찍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세계 각국으로 여행 갈 때마다 고사리 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전문가인 제가 봐도 구도며 색감이 남다르다 느낄 정도니까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아이가 찍은 사진들을 붙여놨어요. 결혼 10년 만에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아파트 경로당에 가고 안 계셨는데 엄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이 많이 늙은 엄마는 까랑까랑 하던 목소리도 많이 무뎌졌더라고요. 엄마는 다짜고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전 재산 털어 사위한테 병원까지 차려줬더니 작은 딸 내외가 자기를 부양하기는커녕 강제로 실버타운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나요? 소송을 걸어 병원 차려준 돈을 받으면 저한테 반을 줄 테니 대신 변호사랑 만나서 일을 진행해달라고 했어요. 그 망할 년이 병원 차려주자마자 지 엄마는 거들떠도 안 보지 뭐니.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돈만 빼가곤 부모 부양도 안 했다니까. 너도 알잖니? 네 동생이 돈 욕심 많은 거. 내가 돈 받으면 너한테 한몫 떼어줄 테니 이서방한테 말해서 대신 일 좀 처리하라 그래라. 명색이 큰 사위인데 처가 힘들 때 도움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도 그래. 엄마가 네 동생한테 돈까지 뺏기고 말년에 빈털터리 될 판인데 화도 안 나? 말이 좋아 실버타운이지. 시설이라도 좋으면 내가 말도 안 해. 가봤더니 계집처럼 조그마한 방에 노인네들 집어넣곤 돈만 따박따박 뜯어먹는 데더라. 내가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어림도 없지. 창피하겠으리? 그러게 창피한 줄 아는 분이 여기는 왜 오셨대요? 내 남편 창피하다고 아빠 장례식에도 못 오게 하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 남편이 엄마한테 왜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굴어야 하냐고요? 작은 사위한테 전재산 퍼부었으면 거기 가서 도움을 받든지 준 돈 다시 뺐든지 하시라고요. 엄마가 우리 가족 버렸을 때 우리도 엄마 버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실 시간이니까 방해 안 되게 나가주시라고요. 엄마는 제 손에 등 떠밀려 집을 나가면서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 큰 소리 치셨어요. 그러다 복도 한 벽을 온전히 채우고 있던 제 딸아이의 사진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히시며 한참을 넋놓고 바라보시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던 엄마의 표정 속에서 부러움과 한탄, 그리고 속죄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결국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시곤 혼잣말처럼 내가 복을 찾네 라는 말을 하시곤 돌아가셨어요. 이후 동생한테 전화해 엄마도 날들이 빼먹었으면 부양의 의무라도 지키라고 한마디 하고 끊었어요. 모르죠. 이후로 동생 내외가 엄마를 얼마나 제대로 부양할지는요. 살면서 나와 내 가족한테 상처 준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살아보니 최대의 복수는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제 딸이 찍은 사진 속 우리 가족을 보고 한참이나 눈도 못 떼고 부러워했던 것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 치유한다고 앞으로도 저는 제 가족을 통해 치유하고 치유받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